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23번째입니다. 이지수 기자는 스트레이트 이번이 첫 방송이었죠. 네, 처음입니다.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원고가 뭐 별거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한두 문장 요 정도라서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전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스튜디오 녹화할 때 보니까 그 개슴츠하게 실눈을 뜨고 잡아먹을 듯이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디렉팅을 해주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 정말 잘 오셨고 예. 그래서 여기 그 BGM 가능하죠? 건센로지스의 웰컴 투 더 정글이라고 정도가 있어요. 그거 좀 밑에 살 깔아주시면 잘 오셨어요. 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팀장의 기대라니. 정말. 지난주에 사실 저희 이제 이 스트레이트 후 하면서 사실 좀 걱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주 연속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또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들고 오셨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2탄이 계획된 것 자체가 1탄에서 어떤 금융모피아와 론스타 그리고 하나은행의 문제를 추적하면서 은행의 문제가 결코 작지 않다. 이 고민으로 출발을 해서 다행히 이지수 기자도 많이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일주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룬 사건이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사실 한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 심상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금감원이 이제 시중은행들 전수조사를 하게 되죠. 네.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과정이요? 잠시만요. 그 과정. 일반적인 프로세스라면 그러니까 종합 검사를 나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원래 가는 건데 이런 이슈가 터지면 근데 그 과정이 왜 웃겨요? 아니 갑자기 그 과정이 없어서 웃긴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원래 대본 없이 하잖아요. 제 일반적인 상식이면은 이제 종합 검사라서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는 뭐 부문 검사라든지 따로따로 떼어서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많은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시 기사를 보면은 금감원이 이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터지고 나서 시중은행 검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두 달이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상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당시에 신한은행을 갔더니 컴퓨터에 로그 기록까지 싸그리 다 지워져 있더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별로. 근데 은행들이 사실상 이 시간 동안 금감원이 검사 나오기 전까지 자료를 다 삭제한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거죠. 2달이면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가 확인이 됐죠. 다 지우지 못한 거군요. 다 지우지 못하니까 증거들이 나왔던 거고 뭐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그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트 같은 것들을 아마도 그 확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추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아마도 이제 확인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기사 특히 채용비리라는 건 사실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추가로 인원을 뽑은 게 아니라 합격이 결정된 그 누군가를 어떤 젊은이를 떨어뜨리고 기회를 박탈한 거죠. 그렇죠. 점수가 안 되는 애를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올렸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물론 대법 판결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 김성태 전 의원도 KT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2심에서는 유죄 지금 뭐 뒤집혔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운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이 참 이게 약간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은행들의 해명이었어요, 사실. 이건 관행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채용에 있어서. 이건 민간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무슨 법에 우리가 감독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게 없다. 채용에 대해서. 뭐 이런 해명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의 취업난 시대에 스카이대가 아니라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웬 말입니까? 네, 그럼요. 정말 4대 1로 시대착오적인 딱 결정을 해서 뽑았더라고요. 하나은행 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특정이 됐죠.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7명을 탈락을 시키고 그렇죠. 거기다 스카이 출신들을 채워 넣었으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은행이 채용 공고를 낼 때 그 학력 무관 이런 걸
쓴단 그렇죠. 말이죠. 나이 처음에 무관 공부를 학년 못하는 무관은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뭐 학교 수준, 특정 학교 이런데 그 기준점을 둬서 합격을 시키고 말고 이걸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 하나은행의 피해자들은 그래서 하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도 아직 안 끝나고 있고 민사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부정 청탁을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은행에 다니고 있고 당시에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좀 혐의가 분명한 가장 분명한 예로 이제 발표도 되고 이랬는데 그 가장 분명하다는 사건이 2년이 넘게 재판이 1심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 그러니까 뭐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은행의 입장도 너무 웃기지만 아 이게 참 비단 이게 과연 은행만의 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또 좀 씁쓸하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MBC 이제 공채 시험 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벌써 꽤 오래 전이죠. 김영국 팀장님보다는 한참 뒤고요. 그렇지만 그 자부심이 좀 어쨌든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정말 그 나중에 이제 뽑히고 나면은 어떻게 뽑혔는지 얘기를 듣잖아요. 정말 최종까지 학교를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 고향이 어딘지 뭐 부모님의 직업이 뭔지 이런 것과 연관된 게 자기소개서에 쓰이면 무조건 아웃이다. 면접에서도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뭐 내가 그 대학교 때 무슨 동아리 활동을 그렇죠, 했는데요.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던 분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남자 아나운서는 채점을 안 하겠다고 하셨대요. 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수업을 들은 애여서 나중에 얘가 붙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나는 채점 남자 아나운서 이 부분에서는 채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MBC조차도 사실은 아픔이 있죠. 채용의 부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있었죠. 네. 있었죠.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네네네. 여권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력 기자로 채용된 분들이 있었죠 당시에 네, 당시에 있었죠. 적폐 시절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면 자꾸 그 2017년도 팀장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 채용 비리는 진짜 좀 엄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엄벌을 했으면 좋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추가로 한두 명을 더 뽑으면 뭐 민간 기업에서 공영방송은 더더욱 안 되지만 민간 기업에서 아니 이거는 인원 외로 우리가 특채 같은 식으로 뽑았다. 오케이 그러면 뭐 근데 합격자를 떨어뜨리면서 이건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범죄거든요. 이건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떨어졌던 불합격자들, 그러니까 원래 합격자였어야 될 안타까운 피해자들은 그 친구들은 뭐 6년 7년 해서 소송을 이겼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불합격을 한 줄 알고 그걸 그냥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검찰이 불렀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와라 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내가 이 대학별로 기준수를 나눠서 나를 떨어뜨렸구나. 그걸 알았을 때 심정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무 상처가 돼서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다. 대신 저한테 그 검찰 진술 조서를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조서였는데 참담하다. 참담하다. 그리고 그 1, 2분의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어쩌면 대학 시절 전부를 보내는데 그 노력을 이렇게까지 짓밟나. 그래서 그걸 이게 받았는데 저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 조작 조작. 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른들, 바꿔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 젊은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죠. 바로 최근에 네. 실형이 선고됐죠. 네네. 저는 더 중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네.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 행장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맞아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그 사건이죠. 바로. 근데
인사부장들의 진술이 내가 다 알아서 했다. 장이라는 글자와 분명히 회장을 뭐 의미하는 JT라든가 여러 가지 표식이 있는데도 그냥 다 내가 했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은행장은 이제 추천한 건 맞다. 뭐 리스트를 준 건 맞다. 뭐 이름을 전달한 건 맞다. 뭐 메모를 전달한 건 맞다인데 근데 그게 뽑으란 뜻은 아니다. 와. 참. 뽑는 건 인사부장들이 알아서 한 거다. 정결 사항이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게 공감이 가냐고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무서운 조직 같아요, 하나은행. 이게 진짜 무서워. 이게 네. 뭐 1,000만 명이 넘게 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그 유해진 씨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그냥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요. 정말 전 딱 그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받은 함영주 현 부회장도 또 최순실 인사청탁 사건에서는 자기가 지시했다고 또 뒤집었습니다. 김정태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추측이 되죠, 이건.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회사의 전통인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윗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미덕으로. 이미 재벌하고 같은 모습을 취하는 거죠. 내가 뭐 실형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나와서의 어떤 보상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인 거죠. 하나은행이 그렇대요. 그 직원들은 뭐 형을 선고받거나 하면은 이제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예. 은행장은 그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 임시 직원이다. 뭐 그런 거죠. 참 하여튼 그것도 좀 씁쓸하네요. 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씁쓸해요. 아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인사비리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인사청탁, 야, 최순실 인사청탁이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재밌죠. 최순실 세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자기 금고직이 대통령한테 바로 얘기하네요. 네. 예, 임원시켜달라고. 뭐 판결문이나 이제 특검 자료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사실 좀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에는 굉장히 간략하고 아주 명확하게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있었던 것들을 다 얘기는 안 써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안정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했던 말 그리고 그 김정태 회장에게 했던 말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 보셨죠?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안 돌아가냐고. 그렇게 짜증을 안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라고 돌아갑니까? 하죠. 아마도 거기에는 그 감춰진 단어가 있지 않을까. 이거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여기 생략돼 있지 않았을까? 뭐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알아서 겼어야지.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네. 김정태 회장에게 그래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제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안정범 수석도 직접 통화해서 또 압력을 넣고. 네. 근데 정작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을 시켰다는 사람은 김정태 회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함영주 당시 은행장이 지시 없었다. 내가 알아서 한 거다라고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김정태 회장이 이제 지주사 회장이기 때문에 그 대주주의 입장에서 계열사인 은행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그 은행법에 위반이 돼요. 위반 소지가 있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위반이라고 봐야 될지 이제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발도 들어간 상태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태 회장이 특검에서는 진술을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게 후회된다. 근데 하나금융그룹에 뭐 누가 될까봐 이 안종범 수석의 그 청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 청탁 인사를 승진시킨 건 잘못이다까지도 검찰에서는 진술을 하는데 특검에서. 예, 검찰 진술하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싹 말을 바꿔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상태였고 네. 그 검사도 그 재판에서 이제 그 신문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바꾼 거에 대해서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까봐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로도 물어보죠.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아니다. 물어보면은 그렇다 그러겠어요. 근데 것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말 바꾸신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말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게 지주 회장은 아무 이 결제 라인에 이름이 한 글자가 없습니다. 그냥 사장단 회의에 가서 다 구두 지시 아니면 뭐 전화 한 통. 그러니까 어떤
서류에서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기록을 안 남기잖아요. 말하면 하면 되는데 뭐하러 뭐 사인하고 그럽니까? 우리 팀이 뭐 이렇게 서로 사인 뭐 이런 거 많이 안 하죠. 팀장님 사인을 본 적이 없네요. 예. 저 안 보이는 행정 업무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인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그 정도 이제 되는 분이 이제 완전히 꼭대기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이제 권력의 정점이라는 이제 BH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이면은 100%인데 이렇게 왔는데 그게 이제 그럴 만한 깜냥이 있는 사람이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할 정도로 그게 그럴 일인가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김영국 팀장 얘기하신 대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나라를 정말 우습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또 좀 드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처벌받은 하나은행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이제 적시가 됐죠. 그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예. 자, 그런 하나은행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수탁사였죠. 약간 어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을 자산운용사 지시대로 판매사한테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금고지기 역할을 한 거죠.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 예. 그리고 펀드가 이렇게 아주 수십 개의 계좌로 쪼개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에 과도한 업무. 그래서 하기 좀 이제 귀찮은 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보니까 하나은행이 원래 수탁사였다가 중간에 하나은행이 2018년 12월인가요? 자꾸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수탁사를 안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으로 갑니다. 기업은행이 수탁사를 맡았는데 뭐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서를 가져와라.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랬더니 옵티머스가 그럼 기업은행 수탁사 안 할래 하고서 다시 새로운 수탁사를 찾는데 다시 하나은행으로 와요.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왜 이렇게 장탄식을 하느냐가 궁금하시면 지난주 방송을 한번 보시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 돈을 대줄 이유가 없는데 대주는 데가 하나은행이었거든요. 네. 그 옵티머스 건에서도 대줍니다.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사 입장에서는 운영 지시를 받으면 가만히 있다가 돈을 뭐 100원을 넘겨라 하면 100원을 넘기면 되고 그럼 그 100원은 어떻게 되냐? 저기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다시. 그럼 100원이 안 들어왔으면 뭐 50원이 들어왔으면 50원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보면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환매 대금이라고 해서 옵티머스 펀드 그 투자자들이 하나 좀 돌려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사에서 받아가지고 운용사에서 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사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돈이 그러니까 그 전날 자정까지 들어와야 돼요. 뭐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이 자정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어요. 아침에 와 보니까. 그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게 왜 안 들어왔냐? 혹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를 그렇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이걸 뭐 2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뭐 100원을 냈어야 되는데 근데 80원을 대신 내줘요. 80원을. 하나은행 돈으로.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80원이 들어오겠지 그날. 그런데 그날 안 들어와요 또. 그 다음 날 들어와요 그 돈이. 80원이라 그러면 뭐 저도 내줄 수는 있는데 80원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 돈이 그게 세 차례인데 한 번이 한 8억 얼마였고 그 다음엔 뭐 수십억 원 단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나머지 두 차례는. 근데 사실 이 수탁사의 문제가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원이 들어온 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이 펀드 상품이 운영되는 것처럼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가 그만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거죠. 사실 지난번에 1탄이 나간 다음에 하나은행에 대한 저희가 다루겠다는 예고편이 나갔잖아요. 굉장히 사모펀드 피해자들로부터 연락과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이건 정말 금융 사기, 피해자가 분명한 네. 사기예요. 하나은행은 이런 수탁 업무, 이상한 수탁 업무를 통해서 분명히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죠. 사실. 하나은행의 그 수탁부 직원들은 현재 입건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누가 지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옵티머스 펀드의 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약간 사기를 칠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모펀드들의 돈을 대잖아요.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유력자들을 소개를 받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2018년부터. 근데 그 중심에 바로 강경상고 인맥이 있었던 거죠. 네. 윤만순이라는 금감원 전 국장, 이 사람을 통해서 강경상고의 금융계 인맥들을 쭉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그 만난 시기가 2018년 3, 4월에 집중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은행은 2018년 5월부터 수탁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 연관성을 우리가 뭐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뭐 객관적으로 이제 시기는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 중에 보니까 하나금융의 김모 전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함영주 현 부회장도 당시에 김재현 씨가 윤만순의 그 소개로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났다는 이 수사 당국자의 확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일단 하나은행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전혀 하고 만난 있어요. 적이 없다는 만난 적이 거죠.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전무는 만났는데 명함만 주고받고 인사만 했을 뿐 뭐 그냥 아무 얘기 없었다는 거고 하나은행의 해명은. 그다음에 함영주 부회장은 아예 만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수탁 얘기는 전혀 한 적도 없고, 난 그 담당 업무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왔죠. 강경상고 그 출신들의 금융계 인사들한테 제가 6명 정도한테 그 거론이 됐고 김재현 대표와 윤만순 전 국정이 주선으로 만났다는 분들한테 직접 다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취재를 했는데 안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부는 만났다고 했고 일부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뭐 사실 그 윤만순국 그러니까 이거 또 실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사에 이미 다 실명 나왔으니까 아무 네. 걱정 없이 얘기하시면 그 윤만순 국장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데 그 저희 카메라 저희가 촬영에도 잡혔어요. 왜 잡혔냐? 최근에 잡혔는데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이 잡혔어요. 아, 찾아보니까. 재판에서. 근데 그게 뭐 이 옵티머스 건이 아니에요. 이 옵티머스 건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로비스트처럼 활동을 해서 말하자면 뭐 푼돈을 받으면서 누굴 소개시켜주고 뭐 이 건에 개입을 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금융감독원 금품수수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네. 받고 있었단 말이죠. 재직 시절에 대출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윤 국장은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재판에도 연루가 돼 있고 뭐 2심에서도 이제 항소가 기각됐어요. 기각됐고 이제 처벌을 받게 이제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옵티머스 건에도 연루가 돼서 기자들 관심을 갖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어쨌든 두 개가 가끔 너무 같이 나와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라임하고 옵티머스 두 개가 하나로 막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묶여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명확하게 몰랐다가 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과 이 건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좀 길게 했었어요. 정치인사? 네, 정치인사에서. 근데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제 나름 자료 이제 재판 자료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있는데 둘 다 라임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해보려다가 해보려고 하다. 중간에 틀어지고 나서부터 확 맛이 갔고 네. 맞죠. 옵티머스는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맞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죄질을 이제 변호사들은 따지잖아요. 옵티머스가 훨씬 나쁜 죄질을 갖고 이 있다. 옵티머스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뭐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도대체 이 돈을 들고 튀었는지.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게 그 공공기관 채권을 네네. 가지고 한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직종에 알 거 다 알고 요런 사모펀드에 뭐 투자도 해봤고 이런 사람들도 이거는 수익률이 좀 낮아도 너무 안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를 권유를 받고 다 샀다는 거예요. 진념 행자부 장관이 투자했다는 게 그렇죠, 어디죠? 그렇죠. 그게 옵티머스인가요? 예, 네. 그럴 거예요. 6억 원.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그 투자를 할 정도면 그런 판매한 분이 슬프네요. 또 그 얘기 안 했겠어요? 그 누구도 네. 누구도 하셨어요. 이거 안 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한번 옵티머스 피해자한테 문자를 본 적이 있는데 마감 임박. 요게 이제 한 1호, 2호, 3호, 4호 쪼개지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49명, 야. 20명. 이게 약간 홈쇼핑 그러네요. 스포츠잖아요. 네, 이거. 네, 네. 네. 자, 30초 남았습니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약속한 쪽으로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곳에 투자를 했고 결국 돌려막기도 제대로 안 했고 심지어 이거 어쨌든 이 사건에서 하나은행이 왜 그랬을까?
뭐 어떤 편의를 봐주고 누구의 지시였을까? 이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내용도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공통적인 등장인물 함영주 부회장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하나은행에서는 사실상 차기 회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나 보죠. 굉장히 지금 뭐 유력한 후보인데 함영주 부회장은 행장이 될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고 출신의 최초의 행장이었고 행장을 거쳐서 부회장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금의 현 회장이 3년임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번 12월에 회추위라고 해서 회장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거기서 사실 이제 지주회장을 뽑는 게 그 3년임 할 수 있는 것도 내규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연임 얘기도 나오고 새로운 어떤 후보 얘기도 나오고 약간 이 회장의 새 선거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은행 구조가 되게 뭐 다른 은행 지주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승유 회장이 3년임을 해서 9년 동안 회장으로 집권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김정태 회장이 또 지금 9년째. 아까 나왔던 그 네, JT. 네, JT. 예. 9년씩 하네요. 회장. 지주회장 4대 지주 회사 중에 3년임을 한 사람이 4명, 지금까지 역사상 4명인데요. 그중에 2명이 바로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과 김승유 회장이었던 거죠. 이 회장 1인 지배 체제가 굉장히 강고한 것 같아요. 원래는. 다들 회장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회장을 보호하려고 또 몸을 던지고. 어떤 것 같으세요? 사연님도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 저랑 네? 취재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기사가 뭐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뭐 칼럼 같은데 보면은 왜 지주회장 잘 하고 있는 지주회장의 연임을 막으려 하는 이런 여론을 만드냐고 그 한 그 언론사에서 칼럼이 나왔는데, 네, 칼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 쪽에서 뿌렸는지 그 알겠네요. 부장, 그렇죠. 뭐 금융부장이나 뭐 이런 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체인지도 대충 짐작은 갑니다. 사실 아니 근데 이쪽이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네. 저도 이제 함영주란 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뭐 입지전적 인물 뭐 이런 쭉 기사들이 나오죠. 물론 비판적인 기사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하나은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국정감사에 스스로 자진해서 출석해 김정태 회장의 책임을 자기가 온몸으로 떠안았다. 그리고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온 진정한 살림꾼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뜨는 거예요. 와 이런 기사들은 도대체 누가 쓰는 걸까? 저희 보도나 취재에 대해서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를 그만큼 하나금융그룹이라는 데가 파벌화돼 있고 어떤 줄서기, 그러니까 어떤 구태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떤 의도도 없고요. 누가 지주회장이 되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래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 집권은 오래 하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아니요, 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래 하고 싶으시면 능력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부정부패나 비리는 없어야죠, 최소한. 아니 오래 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회장을 뽑으려면은 뭐 회장 추천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약간의 그 공식적인 절차 같은 걸 만들어놔요. 근데 그 회장 추천위원을 대부분 회장에 꽂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셀프 구조. 추천 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약에 정치적인 상황에서 내 사람들 거기 꽂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물려주고 계속 싶으면 회장이 대관식하는 거고요. 추천위 위원들 그 대부분이 사회이사들이 들어가는데 네네. 사회이사의 인사권을 지주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 1년씩 연장해주는 구조예요. 자, 이젠 소송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거의 저녁 다 돼서. 저녁이었습니다. 네. 이미 데스크는 퇴근하고 저랑 홍신영 기자 둘만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네. 사무실에. 네. 근데 내용 증명서를 홍 기자가 저한테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약간 황당한 내용 증명? 음. 그러니까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 앞부분을 보면은 지난주 일요일에 방송했던 스트레이트가 허위 사실이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지금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슷한 보도가 계속돼서 우리 이 하나은행의 권익 침해를 계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민영수상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무슨 의미인지 봤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 소송이 사실상 이번 주 방송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버린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더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고소장 표지를 여기다 첨부를 했고 네. 5억 원을 내라는 민사소송 소장 표지도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봐요. 저는 이제 기자를 꽤 했으니까 그렇죠. 소송 많이 당했거든요. 5억 원짜리 소송은 일단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액수가 좀 큽니까? 커요. 어. 1억짜리는 좀 당해봤는데 형사고소도 몇 번 당해봤는데 이건 좀 크네요. 5억은. 몸집을 키워준. 인지대 꽤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 소송 내느라. 그렇겠네. 예. 근데 이건 처음 당해보는 경우예요. 소송을 냈다고 즉각 그 소장 표지를 복사해서 내용 증명으로 이메일로 바로 그날 보내주는. 이 소송 접수한 바로 당일에 우리한테 보냈거든요. 친절한 거 아닌가요? 원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면은 법원에서 송달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오는 송달을 보고 우리 소송당했네라고 알게 돼요. 오래 걸립니다. 한 2주 걸려요. 근데 친절하게도 소장 낸 바로 다음 날, 바로 그날 보내준 거예요. 당연히 보내줘야지.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인데. 그렇죠, 법원에서 그렇죠. 보내면은 이미 방송에 나와버리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처음에 생각 이메일을 보고 딱 든 게 단순히 내용 증명과 고소장을 보낸 게 아니라 저희가 취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 30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틀 동안 답이 없다가 질의서 맨 앞장으로 내용 증명과 고소.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보다는 이거부터 봐. 그러니까 나의 내용 답은 증명. 이거다. 그래서 일단 법무팀에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 또 올 거 아니에요? 소송. 법원에서 오겠죠. 아직 오지 않아서 저희가 상의할 것도 없고. 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 소장을 받아 보고 나서 하나은행이 도대체 언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나 저희가 궁금했어요, 사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옵티머스 사건에서 하나은행의 대응이 취재가 돼 있었고 하나은행이 홍보비로 1년에 얼마 쓰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 정도 회사면은 얼마 쓰려나? 한 10억? 300억 쓴답니다. 한원. 광고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300억. 네, 홍보비로만. 근데 이런 소송 내는 것도 이제 포함되나요? 거기에? 언론 대응? 하여튼 2017년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꼭 3년 전이니까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었던 때예요. 김정태 당시 회장이 3연임을 노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모 경제지에서 이 회장 선출을 앞두고 사회이사와 거래를 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요. 그러면 셀프 추천 얘기도 합니다. 김정태 회장이 자기를 추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이제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하나금융의 임원 한 사람이 이 언론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 2개 줄게. 2개가 뭐냐 이렇게 그쪽 언론사 측이 이제 다시 확인을 하니까 2억이지. 2억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해요. 이 언론사는 거절합니다. 훌륭한 곳이네요. 훌륭한 곳이에요. 네, 훌륭한 곳이네요. 광고비 집행 2억 받는 조건으로 다시 기사 안 쓴다?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은행이 바로 기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은행의 언론 대응을 보면은 꼭 이 시기에 회장 선출 시기를 앞둔 시점에 모든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특히 회장이나 유력한 회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 그리고 임원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광고비로 뒷거래를 하거나 그게 안 통하면은 형사 고소를 하고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닐까. 스트레이트 애청자분들이라면 되게 비슷한 그림 얼마 전에 우리 봤어요. 삼성물산. 그렇죠. 사우나에서 둘이 얘기하다가 네. 이제 뒤로 우리가 직접은 못 드리고 뒤로 챙겨드릴게 했는데 거절하자 바로 법적인 대응이 또 형사 고소하고 괴롭히죠 이제 그걸로. 사실 이런 그 소송이라는 게 네.
별로 우리가 경험해보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기자들이요? 아 기자들 말고 미안합니다. 지금 네. 뭐 방금 소장 받은 사람한테 할 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법원문 가볼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런 게 오면 심리적 위축이 엄청나게 되고 일단은 그 소송 가액 아까 지금 뭐 5억 원 얘기하셨는데 그 5억 원 잘못하면 내가 물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딱 들면 거기서 이렇게 대범하게 웃으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예. 회사가 좀 해주겠죠. 아 그리고 뭐 훈련받은 저널리스트는 사실 기사에 대해서 기사를 내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하지만 기사가 나간 이후에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네. 소송 받으면은 그냥 감이 와요. 아 이 소송은 승소 확률 몇 프로 안 지겠구나. 전 팀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아까 스튜디오 녹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4억 한 9,500 정도 저쪽이 부담하고 아 500을 제 1,500을. 아 500 정도.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법원 가시게 되면 아, 네, 검찰 네. 조사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럼 팀장이 시킨 대로 했다. 네. 저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렇죠, 그렇죠. 분명하게. 오늘 제가 여기서 다 했다고. 봤잖아. 저는 아, 제가 그럼요. 다 했다고. 네. 홍 기자는 당연히 네. 그렇게 진술해야죠. 네네. 저는 기자가 충실히 취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사인했을 뿐이다. 정말 완벽한 팀워크의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관련해서도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뭐 네. 안 좁니다. 사실 뭐 이 탐사보도나 고발 담당 기자들은 소송을 거의 일상으로 달고 살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특히 MBC가 아무리 어려운 회사지만 이런 광고 집행이나 또는 뭐 소송으로 기자들이 위축되거나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예, 뭐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하나은행이 좀 오판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뭔가 겁을 먹게 하고 기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근데 덕분에 기사가 더 커졌죠 이번 주에. 자꾸 쓸거리를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홍보비 300억 쓰면서 이런 감각은 좀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아 안타깝네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하나은행 통장에 잔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통장 정지를 해도 뭐 전혀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혹시 말씀드리면서 하나은행에 대출 받은 거 있나 좀 확인해봐야죠. 아니, 저 그것도 봤는데 없어요. 저 없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네, 아, 네, 되게 있었나? 당당합니다. 네, 하나은행 앞에 저 되게 당당하니까. 자 그러면은 진짜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2주에 걸쳐서 특히 홍신영 기자도 많이 썼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를 들고 올지.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아 정말 이기까지. 예. 다음 주 뭔가요? 힌트 살짝. 조금만 보여주실 수 힌트? 있나요? 힌트 예. 살짝만. 이상직 의원? 오 드디어. 네, 저희가 이미 한번 방송을 했죠. 네. 네, 후속편입니다 이번에. 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이번 다음 주에도 또.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할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럼요. 예,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준수 기자, 예,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하신 거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눈에 힘 좀 푸시고. 아 그렇게 제가 그렇게 화가 나 보였나 봐요. 피곤해 보이고. 아, 피곤해서 그래서 지금. 디렉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하나은행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좀 무서웠어요. 저승사자 저도 같은. 좀 맞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실제로 맞았거든요. 이진수 기자는 좀 당했어요. 진짜. 예. 제가 처음 당해봤어요. 그 정도는 진짜로. 진짜? 네, 그 정도. 아니 제가 어디 현장을 나가더라도 보통은 이게 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도 하면은 그 취재 대상자는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 아니 뭐 그냥 뭐 요 정도예요. 특히나 이제 뭐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근데 본인이 막 도망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 나머지는 막 저를 막 잡아 던지고 막 이러는데 아니 지금 우리 기자를 때려놓고 우리한테 또 소송까지 건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팀장님이 눈을 가만히 깜빡이겠네요. 계시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 참. 다음에 한번 왜 우리 MBC 기자는 자꾸 맞고 다녀? 제가 뭐요? MBC를 한번 제가요? 예, 한번 1년에 한 번은 한번 대신 나가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사인해야 될 행정 업무가 많아서. 자, 갑자기 또 제 동기 이용주 기자가 맞았던 장면이 서울 떠오르면서 참 좀 기자 고생하는 직업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두 분 정말 고생하셨고 예 우리 또 다음 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도 스트레이트 본방 그리고 또 우리 스트레이트 후까지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이주수 기자 이거 해야 돼요. 네, 어떤 거 하면 되나요? 알죠? 구독,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최대한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러면 누가 알림 설정을 하니? 누가 이렇게 아니 이 사람 이거 구독, 아니 이러면서 알림 알림 설정을 설정. 해달라면 누가 하겠냐고. 이지수 기자가 맞아가지고 자, 우리 새로 팀에 합류한 이주수 기자의 인사와 함께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